고창 전투에서 패한 뒤 견훤과 후백제는 더욱 수세로 내몰린다. 악몽을 꾸는 것 같은데. 거기다 후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견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견훤이 총애하던 넷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결국 맏아들 신검은 다른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 진정한 왕자의 난이네. 동생 금강을 죽이고 마는 신검. 목을 베어라. 형제끼리 결국은. 그는 아버지 견훤마저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신검이 이놈. 화병이 나죠, 화병이. 마침내 후백제의 왕좌를 차지한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금산사를 탈출한 견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왕건의 나라 고려였다. 아 정말 네. 영원한 적도 동맹도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잘 맞는 상황이 있을까요? 드라마를 저렇게 쓰면 사실 작가님들 욕먹지 않나요? 이 정도면 진짜 막장급 전개예요. 드라마래도 막장인데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왕건 입장에서는 견훤이 딱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한테 금산사 이게 또 갇혀가지고 또 탈출해 왔다니까 같이 이게 손잡고 막 뭐 안쓰러워했겠죠? 하지만 그 속으로는 하하, 이건 내가 다 이겼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 끝났다 이거지. 네. 왕건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정말 횡재를 한 거죠. 평생을 이제 적이자 라이벌로 싸웠는데 그 사람이 제 발로 와가지고 나한테 항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왕건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견훤 입장이 처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숙적인데 만약 갔다가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견훤이 아들들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갈 수 있었던 곳은 왕건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도 이미 70살에 가깝고 그리고 자꾸 싸우다 보면 정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때는 왕건을 아끼기도 했어요. 싸운 점 미운 점. 정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는 정말 러브레터를 한번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건 그럼 다 뭡니까? 근데 만약에 허준 씨가 지금 견훤 입장이에요. 아들한테 이렇게 버림받고 유폐당하다가 탈출해서 왕건한테 가겠습니까? 그 실제 제가 찾아주면서. 견훤이면요 네. 가죠. 복수를 도와줄 사람은 왕건밖에 아, 진짜?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험한 네.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금산사에서 조용히 늙었을 그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지금 견훤은 짱짱해요.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사람까지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 사실 아들이 쉽지 밉다고 않아요. 적국에 이거 쉬운 기부를 선택을 해요? 잘 귀순을 해요? 했고. 이상해. 아닌데 도대체 아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했을까도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여튼 뭐 실제 진짜 아들은 맞아요? 아니, 이거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견훤의 아버지 아작에도 왕건 품에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집안 내력. 집안 내각이 있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권력을 두고 이렇게 투쟁을 벌일 때는 부자 관계도 네. 결국은 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상황을 보면 참 난감한데 왕건은 정략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부인을 29명을 두잖아요.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만 34명. 아이고, 그중에 세상에. 아들이 25명. 근데 견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견훤 비슷했겠죠. 맞아요. 견훤도 비슷해요. 물론 뭐 왕건처럼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면 10명이에요. 많아요. 많네요. 많아요. 첫째 신검을 선택하지 않고 넷째 금강을 선택했다. 그럼 사실 이제 이 모습이 예견돼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그게 예견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불씨는 왕건이 훨씬 큰 불씨잖아요. 왕건도 이제 곧 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봐. 아직 안 왔구나. 아직 오질 않았구나. 견훤도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긴 한데 더더욱 좀 미스테리는 그거를 품은 왕건. 네. 아니 왕건의 마음은 뭐 이렇게 부처입니까? 아무나 이렇게 다 품어도 돼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왕건이 견훤을 개경으로 모신 다음에 상보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스승이나 이제 부모 같은 존재로서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로서 이제 최고의 존중, 최고의 존경을 해줬다. 그리고 남쪽 궁궐에 이제 별도의 거처를 제공해 주는데요. 왕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후삼국 통일의 목표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계산도 분명히 있었겠죠. 견훤이 비록 쫓겨났지만 후백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견훤의 영향력이 크게 있을 거라는 거를 10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목상으로는 견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럼. 예, 하지만 왕건의 입장에서는 그 뭐 거기 부자들이 싸우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본인의 목표는 삼한 일통, 삼한 통일이기 때문에 후백제 세력을 최대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예, 왕건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업 군주로 스타트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싸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이 맞다니까요. 싸우다 정든 거예요. 아니, 똑같았을 것 같아. 야, 알지? 나 이거 되게 고생해서 너 힘들었던 거 내가 알지. 둘이 막 밤새 술 마시면서 옛날 얘기했겠네요. 아마 그래서 상보라고. 그때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나 성산에서 너 죽은 줄 알았잖아. 너 좀 그때 좀 심하더라 나한테. 아니, 그러면 견훤이 되게 미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후대에서 승자의 기록으로 남긴 했지만 둘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이제 왕건이 확실히 견훤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삼한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바로 힘으로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포용으로 모두를 포섭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후삼국 시대, 분열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였고 왕건은 이제 그거를 충실하게 잘 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